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권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아리아리 특강 첫 네. 강좌였는데 네. 참 오다 보니까 끝이 나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좀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새 벌써 네. 11강이 되었어요. 흘러가다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네. 어느 순간에 나왔는데 나 나오고 나니까 이제 끝이네. 절로 가시오라고 하는 네. 그런 느낌?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동안 전체 세종 서문 그리고 또 어떤 간추려서 전체 줄거리를 다루는 예의 거기까지는 네. 세종께서 직접 쓰셨던 거였죠. 네네. 그 다음에 그 해례 네. 정음해례라고 했었죠. 정음해례라고 했죠. 거기에 뭐 제자해, 네.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합자해, 용자례까지 네,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훈민정음 해례본의 마지막에 달려 있는 글이죠. 네. 정인지 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공부하면서 해례본을 덮으려고 합니다. 자, 김수로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예, 또 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죠.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하다. 예.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하나 했다. 이런 성취감도 있습니다. 맞아요. 성취감, 네. 보람 이런 게 있죠. 예.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용자례 쭉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되게 인상 깊었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별로 근데, 끝나는데. 네. 근데 가만히 그때도 뭐 얘기는 했지만 다 토박이 말들을 예로 들으셨어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무슨 뜻이 있었나요? 아니 뭐 이러나? 세종 이런 거 네. 물론 이제 당대 세종이라고 안 했죠. 안 했겠지만 그때 양반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아마 한자를 더 많이 썼을 텐데 네. 일상어이자 또 순우리말 위주로 했다는 건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민족주의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으니 이 일반 민중들이 이 하층민들이 한자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네. 일상어, 생활어로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한자는요, 또 하나 네. 의미는 뭐 말씀드렸지만 그 한자어는 한자를 네. 적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토박이 말은 적을 수 없었거든요. 네, 그 적을 수 그렇죠. 없었던 말을 그거를? 가지고 당연히 그 세 문자의 효용성을 입증해야 되죠. 네.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네. 적을 수 없던 걸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신 그렇죠. 거네요. 네. 혹시 또 이런 오해나 또 억지 주장들이 좀 있잖아요.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제 뜻을 펼 수 없었다. 근데 거기다가 토박이 말만 용자리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이게 백성들이 쓰는 글자로 그런 거로만 만든 거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정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정리서에서는 그 당시 훈민정음 네. 그 업문으로 그 어려운 한문책을 더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그걸 공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지서 전문이 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때 감동적이라는 거는 단 정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 내용의 치밀성, 논리적인 치밀성, 그다음에 이 훈민정음의 가치, 의미를 이렇게 참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세종의 서문을 그래도 풀어낸 겁니다. 네. 자세하게. 예.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일단 번역문 전체를 네. 우리 재밌게 님이 한번 낭낭한 네. 목소리로 네.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전부 다요? 예, 그렇죠. 제가? 문단별로 할까요, 그럼? 네, 네, 충분히 네. 문단별로 제가 먼저 네. 하고, 왔다 갔다.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맥을 잡아보세요. 네. 어떤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는가. 그 전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정인지 서라고 붙어 있잖아요. 예. 이름이. 그럼 이게 그런 제목은 서문이면 보통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그쵸, 글이다 앞에 이렇게 붙이지. 생각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일단 정지서라는 제목은 해례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다만 세종실록에 네. 정인지서왈
라고 하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정지서라는 말이 나왔고, 그때 서는 당연히 이제 서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서문 앞에 있는 건데, 외력으로 본다면 이제 프롤로그, 뒤에 오는 게 에필로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맨 뒤에 나오니까 발문이 돼야 됩니다. 네네. 발문. 그래서 끝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네. 근데 이제 서라고 한 이유는 신하들이 말한 그 정음 해례의 어떤 그 전체를 뭐 소개하는 네. 그 신하 입장에서 정음 해례를 소개하는 네.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인지 썼다 이거 서. 정인지의 글. 네. 뭐 이름 글 썼자는 아니고요. 이건 아니죠. 네. 네. 펼쳤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예, 제가 먼저 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천지인 삼재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말소리의 기운 또한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딴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하는 데 막힘이 없겠는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갖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약과 문장이 중화와 같아 견줄만하다. 다만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도 못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이두를 사용하는 것은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 만분의 1도 소통하지 못한다. 개해년 겨울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상형 원리로 만들었으되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고 말소리에 따라 만들었으되 음률의 7가락에도 들어맞는다. 천지인 삼재와 음양이기에 어울림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28자로서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하니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이 글자로서 한문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자로서 소송사건을 다루면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글자의 운으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노랫가락으로는 음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글을 쓰는데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한 바가 없다. 비록 바람소리, 하개 울음소리, 닭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시었다. 이에 신이 지편전 은교 최한과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와 수찬성 산문과 돈영부 주부 강희안과 행지편전 부수찬 이계와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가지 풀이와 보기를 지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대체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였다.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들이 감히 밝혀보일 수 없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모든 왕들을 뛰어넘으셨다.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에 의한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아주 많으며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로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통 11년 9월 상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지편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 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쓰옵니다. 예, 아유, 정말 너무 낭독을 잘해주셨고요. 우리 무라말님 어떻게 쭉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마지막에 정인지가 판서였다는 사실을 당시에 판서였다는 네. 사실을 새로이 알게 들어요? 됐네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이자 관리였죠. 네. 예, 예. 그러게요. 아주 글을 깔끔하게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네. 이 천문단에서 첫 출발을 보세요. 그 네. 유천지 자연 지성이면 즉 필요 천지 자연 지문이라. 그래서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실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천지인 삼지이치를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그 고대의 아주 그 초기의 문자들이 소리를 반영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산 모양을 그려놓고 산의 소리가 지금의 산이라는 소리가 네. 일종의 그런 소리가 담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리 자연의 네. 천지인 삼재 음양오치가 담겨 있겠죠. 네. 그러면 소리에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그대로 그린 문자도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한자도 그런 점에서 표본 문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막상 보니까 그 쥐가 써왔던 문자들이 그 이를테면 한자가 한자가 네. 소리를 담은 것 같은데 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삼재 음양 오행이 지금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주 근거를 그 맥락을 쉽게 또 그 다음 달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네. 사배 풍토가 다르면 네. 풍토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말소리 다르고 네. 기후도 다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중국 이외의 딴 나라들이 그 말소리 맞는 글자가 없다 보니 그 자기 풍토에 맞는 자기 말소리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딴 나라 문자 그러니까 중국의 이외의 네. 나라 입장에 봤을 때 네. 그 중국 글자를 빌려서 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네. 안 맞냐면 거기 뭐라고 네. 나오냐면 모난자를 둥근 구멍. 네. 자, 문어발님 둥근 구멍에다가 네. 네모로 된 어떤 나무를 이렇게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나요? 아주 힘이 세면 나무의 옆에가 패이면서 깎이면서 모서리가 파이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네. 글쎄요. 그래서 진짜 말이 안 되는 억지로- 얘기죠. 진짜 억지죠. 그러면 억지죠.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물과 그런 것들은 그 제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돼야 되는데 억지로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 동그라미가 만약에 둥근 구멍이 우리말이라면 한자 네모야. 한자를 네.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갑자기 그 상평통보 엽전이 생각이 나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여기 이 문단에서 이 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그렇죠. 참 중요한 뭐 말씀인 거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역을 전공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런 통찰이 그냥 속속들이 배어 있어요. 우리 네. 유교가 물론 이제 그런 학문이긴 하죠. 네. 대단하네, 진짜. 근데 이제 그 양말 사대불 입장에서는 네. 중국의 한자를 쓰는 것이 일종의 소중화의 상징이고 그렇죠. 가치고 의미니까 네.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잘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음. 거기 그 억지로 쓰는 한자를 어떤 자신들의 어떤 권력, 예. 어떤 특권, 예. 아니면 자신들의 정체성 그런 어떤 지표를 삼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세종대왕이 그 다르다. 음. 이런 평범한 진리를 상식을 내세워서 문자 개혁, 문자 혁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도 역시 그런 평범한 문장부터 시작해요. 우리 동방에 우리나라의 예화과 문장이 중화, 존줄만하다. 근데 우리 말만은 문자가 거기에 걸맞은 문자가 없다.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그 문자 모순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문자 모순을 아주
간명하면서도 극명하게 얘기합니다. 아. 뭐냐면 한문으로 된 글을 그 뜻을 깨닫기 어려움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관리도 힘들고 또 네. 죄인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이런 아주 실제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책 읽기라는 기본적인 문자의 기능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문자 그 기본적인 기능 측면에서 네. 그런 문자의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 한자 모르는 백성들의 그 문자 모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 문자 모르는 백성들 네.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뭐 문자 생활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 양반들의 한자 생활의 모순을 더 또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한문으로 글을 배우는 이들은 대체로 그렇죠. 사례나 양반들도 어느 10년, 정도, 10년 배운데도 예, 예. 늘 그 번역하는 게 힘들고 해석이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제각각 그렇게, 예. 해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과거 급제 평균 나이가 35이에요. 네, 조선시대 네, 때. 네. 그러니까 네. 20년 이상을 그냥 공부를 했는데도 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말살이하고 다르니까. 그건 다르죠. 네, 그리고 글이.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문의 모순을 한자와 한문의 모순을 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짜는 게 바로 이두죠. 네, 네. 이두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네, 네. 빌려다가 흥과 음을 네. 빌려서 네. 우리 말 쉽게 말해서 이런 조사 뭐 토를 달고 뭐 을을 이가 네. 이런 것까지 적을 수 있는 네. 뭐 웃었다 웃었으니 웃었고 이런 어미까지 적을 수 있는 네. 그런 걸 개발해서 했는데 네. 그걸 성공했으면 한글 발명이 안 됐겠죠. 근데 그렇죠. 성공커녕 한문 쓰는 것도 더 불편해졌어.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없죠. 네. 어떤 건 훈을 빌려오고 어떤 네. 뜻을, 맞아요. 어떤 건 음을 빌려오고 이게 기준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래서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모피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만분의 1도 네. 소통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에 이두 저희 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아르마른 강좌에서 한글문화인데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건 진짜 그 한자에 훈을 가져오고 그래서 소리를 표현하고 네. 어떤 건 음을 가져와서 소리를 표현하고 네. 그러니까 소리를 표현하는데 훈으로도 하고 음으로도 하고 야 그럼 저걸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잡는 거야 그런 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신라 시대 때 네. 그죠? 이 삼국 시대 때 그 향찰 이도가 많이 발달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태보랍니다. 아 나중에. 더 안 쓰죠. 그 네. 이유는 바로 그런 이도의 모순 때문에. 네. 다만 네. 그 하급 관리들이 학업 관리들. 뭐 이게 농기구 이름도 적어야 되고 네. 그죠? 뭐 새돌이 말돌이 이런 사람 이름도 적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조선 말까지 가져가긴 가져가요. 네. 근데 줄이 양반들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이런 진짜 우리 역사에서의 언어 모순,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언어 모순 이런 걸 아주 그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세종이 그 한글을 창제한 그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형 겨울 이때가 1443년 12월 네, 네. 우리 임금께서 정음 스며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이때 훈민정음 이제 문자 이름이죠. 네, 네. 바로 요 기록이 어디 나오죠? 바로 세종실록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자에 이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례본의 역사적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거기서 가져온 실록 거죠? 기록을 이 일치하니까. 기록은 그 기록에서 가져온 거죠? 정인지. 그렇죠. 정의서는 그 요기록. 실록에 있는 네. 기록을 가져다가 그것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다시 거죠. 인용을 한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뭐냐면요. 상형 원리로 만들었을 때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고 말소리 따라 만들었을 때 글자는 음률의 7가락에 들어맞는다. 여기 나옵니다. 네. 상형 원리는 우리 다 아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 한자도 상형이고 우리도 상형인데 다만 우리는 네. 발음 발음 기관, 발음 네. 작용 위주의 상형이고요. 근데 그 다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옛 전자를 모방했다. 네. 그 옛 전자를 모방했다는 말은 세종실록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 채말리 반대상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자라는 것은요. 네. 뭐 대전자, 소전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중국이 이제 나라가 통일되면 네. 서체를 통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때는 대전이라는 그 서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나라 때는 또
또 지나라에 맞는 통일 표준 서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소전체라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지금의 고딕체처럼 투박하게 네. 초기에 어떤 서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모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옛 옛이 붙어 진짜. 있어요. 옛. 그런 서체 통일 이전에 그런 초기 단계의 어떤 그런 글꼴 서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앞에 맥락을 통해서 보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 문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대 문자관에서 네. 그냥 이렇게 그 개 그림을 그려놓고 뭐 개의 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초기 단계의 그런 글자의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리를 그대로 이미지화시켰다. 그런 식의 어떤 정음 문자관의 원 뿌리를 여기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방했다는 건 한자로도 이렇게 모방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때 그 원문에? 자방고전. 방자가 방자니까 네.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한편으로 정치적 논리로 본다면 네. 그 사대부들이 왜 자꾸 반발. 이상한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기이한 문자를 만들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채말 네. 반대 상속에 네,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설득 약간의 차원에서 물타기. 이거 사실은 네. 이거 그 옛날에 어떤 전부터 있던 우리가 거야 있는 원래. 거야. 문자 네. 그런 걸 그대로 전통을 따른 거야. 네. 네. 그리고 세종은 끊임없이 고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 때도 반드시 그냥 안 해요. 네. 집현전 학생들 시켜서 이 제도에 관한 옛날 제도를 탐구해서 찾아서 보고하고 해오시오.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한글이 진짜 아주 독창적인 글자이긴 하지만 뭐 그 문자의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뭐 하늘에서 그냥 뭐 떨어진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그렇죠. 문자가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리에 따라 만들었을 때 음률이 7가락에 들어맞는다. 7가락은 이제 7조라는 건데요. 네. 요것도 학자마다 많이 의견이 다르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논란이 될 경우는 헤레본으로 돌아가라. 제가 이제 훈민정 헤레본 학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주창을 했거든요. 네. 헤레본에 돌아가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우리 그 초성자, 네. 그죠? 아설, 순치후, 반설, 반치. 네. 그러니까 네. 기본은 네. 5개인데 네. 반설은 반치면서 7개 나누죠. 네. 네. 그리고 아설, 순치후에 대한 오음계를 앞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음은 가금, 네. 음악으로 그 얘기하면. 궁상각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설음은 치음, 그다음에 순음은 궁음. 음. 그 표주 도레미파솔레 도에 해당되는 궁음. 음. 그다음에 치음은 상음이라 그래요. 상음. 근데 후음은 가장 높은 우음입니다. 아. 자, 여기까지는 앞에 나와요. 그 네.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2랑 7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음률의 그 7가락에 우리 훈민정이 맞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들어맞는다. 들어맞을 협자를 써서 써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반설음 네. 자, 재밌게님. 네. 그 반설음의 그 설음이 그 궁상각지후에서 치음이었죠, 치음. 치음. 네. 그러면 반설음은 반치음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치음, 아설 원래 순치의 치- 반치음은 치음의 이에서 나온 반치음. 소리. 네. 네. 상음이죠, 상음. 네. 그러면 반치음은 뭐가 돼요? 반상. 반상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뭐 우리 향악에 예. 7조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가야금 뭐 이런 연주할 때 쓰는 네, 네. 뭐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들어맞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들어맞는다. 들어맞는다는 것은 바로 7조 7가지의 그 조에 해당되는 그거랑 이게 뭐가 들어맞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딱딱. 근데 네. 앞에서 궁상각지호에 맞는 들어맞는 걸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네. 반설은 반치만 해결하면 돼요. 네. 그럼 반설음에 해당되는 것이 반치음. 근데 이때 네. 치는 궁상각지 치예요. 네. 치, 네, 네, 그 네. 우리 이 치가 훈민정음의 아니고, 치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다음 반치음은 우리 상음, 초성자의 반상음. 반치음은 바로 네. 궁상각지의 상음, 상, 반상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 다음에 천지 삼재와 음양 이기의 어울림을 두루 갖췄다. 그 얘기 음양오행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상형이라는 그런 언어학적인 특성, 네. 그다음에 7조라는 7가락이라는 음악적 특성,
그다음에 음양오행 특성. 네. 이 세 가지가 딱 그냥 집약이 돼서 여기 표현되고 있잖아요. 제가 눈에 강조하거니와 이걸 처음 만들 그 때부터 이렇게 하셨. 음성 과학적 보편주의, 네. 음악적 보편주의, 그죠? 근데 철학적 보편주의. 네. 과학 사람 차별 안 하죠? 네. 음악 사람 차별 안 하요? 안 하죠? 네. 철학, 음악 사람 차별 안 하죠? 이런 보편주의를 이렇게 집약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뭐 좀 믿기 어려워요 사실. 이거를 믿기 어렵다는 건 아니 어떤 처음부터 말씀이죠? 이렇게 그 구상을 할 때부터 짤 때부터 이런 거를 다 그 저기 머릿속에 넣어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를 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필이면 이게 다 그거에 딱 악유가 맞게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신기하단 너무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최만리 선생조차도 네. 신묘하다, 신묘하다. 네, 맞아요. 또 해라보다 신기하다, 뭐 그런 네, 말 썼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들어맞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의도적으로 했겠죠 네. 처음에는. 근데 의도적으로 했지만 네.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헤르몬에서 눈의 강조원이와 천지 자연의 그 질서, 이치에 따라서. 질서에 네, 따라 네. 만들었다. 네, 네. 그러니까 비록 세종이 만들었지만 세종의 손이 아니라 하늘의 손을 빌려서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께서 이 발명을 완성할 때쯤에는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저 같으면 한 달 내내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안질에 걸리셨었나 계속. 그러니까 그게 아팠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훈민정음 창제 1443년 2년 전 1441년 실록 기록에 보면 네. 이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다. 그 정도였어요. 네,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책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네. 지금은 이 형광등 좋지만 그 당시에 그 그렇죠. 촛불 앞에서 네. 밤새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눈 아파요. 네,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지난한 노력 속에서 나왔다는 거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글, 우리말을 얼마나 또 사랑하는 일꾼이 될까요? 그렇게 말이에요. 참. 예, 그러면서 이제 기능성 효용성을 28자로서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요 표현이 바로 세종실록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이때의 이 전환이 무궁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요? 그 28자를 네. 합성해서 네.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낸다.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맞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글자만 하더라도 11,172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네. 기본 24자를 가지고 네, 실제 쓰는 건 40자인데 네. 그런 것처럼 최소의 문자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생성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갑자기 세종대왕이 아까 얼마나 가슴 떨리고 네. 잠도 안 왔을 거다 네. 이러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속으로는 네. 사실 한자로는 소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좀 한정이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잘 못 나타내고. 근데 우린 이거 다 적을 수 있어. 뭐 이러면은 그렇죠. 사실 한자보단 더 좋은 문자야라고 말하고 싶은 걸 억누르면서 지금도 우리 네. 한자 네. 그냥 뭐 500개 정도의 네. 480개 정도의 소리. 네. 그 그 정도만 소리밖에 표현해 표현을 주거든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이 생각이 막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우리 막 보글보글 바글바글 찌글찌글 뭐 그냥 이런 그냥 진짜 정다운 말들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점을 여기 찍으면 이 소리였다가 저쪽에 찍으면 또 다른 소리. 뭐 이런 거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합치면 이렇게 되고. 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 조립해가면서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제가 옛날에 것처럼. 그래서 네. 레고식 한글 교육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때 사업은 망했지만 네. 그 얘기하니까 또 저는 넘어가시죠. 양반 4대 부대 정치적 신념 네. 위주로 살았다는 게 너무 진짜 싫어요. 왜냐면 그 정치적 신념, 4대주의라는 그죠? 네, 네. 이 신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탄한 이 문자를 네. 조선 말까지 그렇죠. 자신의 주된 문자로 삼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자신감 있게 세종대왕의 생각을 이제 정의 선생이 정리한 정의 선생께서 또 정리하기를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하루아침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재밌게님 대략 하루아침 한 5시간 정도? 아니면 길면 4-5시간? 되게 길게 잡으시네요. 길면, 네. 한 3시간 정도 봐야죠. 그 평균 세 시간? 한나절이라 생각합니다. 네. 한나절. 한나절. 참 반나절. 그러니까 그 아침 드시고 2-3 시간? 이제 점심 네. 드시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 2-3시간 정도 그죠? 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미국의 김석영 교수가 미국 대학생들 상대로. 상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대학생이긴 하죠. 네. 뭐 초등학생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잘 파워포인트 갖다 준비해서 가르쳤더니 네. 50분 만에 마이클 자신의 이름을 쓰더라. 읽고 쓰더라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글자로서 한문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문 글을 그 한자만으로 읽을 때보다 이 한글로 풀면 네. 더 깊고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태계 이황 선생이 이왕. 세계 최고의 성리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논어석이라는 책을 내면서 예. 이 업문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 중국의 그런 그 경전들을 예. 더 잘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거기다 달아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렇죠. 이게 그 논어라는 게 이제 한문이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한문 주석을 달면서 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양반들 대한 책이니까 이제 한문으로 주석을 풀어내면서 근데 이황 선생께서 한글 잘하고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도산 12곡 네. 이런 시조를 남기셨죠.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래서 그 한글 실력 뛰어나셨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이 글자로서 소송 사건을 나누면 속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역시 또 아까 그 얘기했던 네, 바로 소통의 그 문제, 얘기죠. 네. 인권의 문제. 네. 우리 문화발님께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책을 내신 걸 아유, 알았는데 그랬죠. 언어는 인권이다. 네. 바로 그게 세종대왕의 정신을 그 실천한 책을 내신 이어받아서. 거예요. 그 네. 세종 도서로 선정됐어요. 재밌게 님이 도와줬다고 하던데. 네, 뭐 이건 저야 사실은 뭐, 저는 네. 뭐 재밌게 님이 뭐 저기 한 건 아니고 예. 세종대왕하고 짜고 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발님한테 세종대왕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왕의 후민ям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아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세종대왕한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의 운으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노랫가로는 음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또 음악적 보편주의 이런 설명이 또 나오죠. 그래서 또 글을 쓰는데 글자가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글자, 문자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재밌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네, 비록 비록 바람 소리, 학의 울음 소리, 닭 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네. 요건 EBS 한번 실험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 막 그 중국 학생, 영어 네. 쓰는 학생, 중국어 쓰는 학생 이렇게 여러 나라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바람 소리 들려주고 막 이렇게 적으라고 적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정확하게 풍부하게 이렇게 실제 소리에 가깝게 적더라. 네. 적은 그런 실험 결과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훈민정음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인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해서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셨다. 모든 사람들. 네. 이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 세종 서문의 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문자보는 백성뿐만 아니라 양반들까지 모든 백성들 이걸 강조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여기서 이제 그 8명 이 정매를 쓰신 8명을 이제 밝힌 다음에 네.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셨다. 그만큼 쉬운 글자,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 역설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안 가르쳤나 봐요. 요즘 그래. 조선시대 때 진짜 한글을 공짜로 안 가르쳤어요. 요즘도 그런데 학교에서 요즘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틈도 없이 그냥 학교 가기 전부터 다 배워가지고 쉬우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 교육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2015 그렇죠. 교육과정부터 맞아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인데요.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들이 감히 밝혀 보일 수 없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전한 하늘이 내린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모든 왕들 뛰어넘으셨다. 하늘이 내린 성인이란 말 그 앞에서도 나왔었죠. 네. 요거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왕에게만. 중국의 황제? 왕보다도 그냥 어떤 황제, 천자 수준에서 이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썼습니다. 그만큼 네. 이 문자에 대한
그 네. 문자 창제 보급을 주도한 세종 임금에 대한 자부심을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왕인 세종대왕을 가리킨 말이 가리킨 말이기는 그렇죠. 한데 네, 근데 쓸 수 있는 거는 하늘의 황제였고. 신 왕이다. 네. 수준으로 아. 보면 거의 뭐 공자 맹자 이 수준으로 지금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늘이 내린 성인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인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여기 밑에 그 다음 표현이 네. 백왕을 초월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백왕을 초월했다는 거는 중국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그런 표현을 여기서 썼다는 것은 100명의 왕을 초월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사대부들이 예. 사대가 어떤 자신의 정치 신념이지만 네. 이 문자를 창제한 그 세종대왕의 업적만큼은 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기서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한 거를 모방한 게 아니다. 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세종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그 이치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죠. 사람이 사사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뭐냐면 아까 우리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천지 자연의 질서, 삼재 음양 이치가 담겨 있는 네. 그런 소리 이치를 그대로 문자를 가져왔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맥락이. 사사를 한 게 아니니까 세종이 아니라 옛날에 무슨 있던 문자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자연의 이치를 반영한 그런 문자라는 맥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역사가 오래가 됐는데 바로 만물 깨달아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이 온전한 지혜는 바로 오늘에서야 이 훈민정음 반포에 와서야 됐다. 이거는 뭐 우리 말을 네. 정확하게 적을 수 없으면 그 말에 담겨 있는 지식과 정보라는 게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 때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아라트도 얘기했지만 그 지식을 나누지 않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바로 지식을 나눠서 지혜가 되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식인이다. 그런 얘기를 시아라트가 한 적이 있어요. 막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문자가 나와서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으니 이제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흥미자 해례본 원본에 보면 이 표현 이제 읽어볼게요. 이 개물 성무 지 대지는 개유 대 어 금일 야 연이라. 거기서 큰 지혜를 대지라고 표현했어요. 큰 지혜. 근데 그 큰 지혜 대지라는 그 글자가 줄을 바꿔서 표현해놨습니다. 밑에 빈칸이 있는데도 이렇게 줄을 바꾼 이유는 그 큰 지혜를 이루기 위한 주체가 세종이기 때문에. 네. 임금 주체일 때는 줄을 바꾸거든요. 그럼 대지 앞에서 왜 줄을 바꿨느냐? 그 큰 지혜를 가능하게 만든 훈민정음 창제의 주체가 반포의 주체가 세종이라는 거를 그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제 썼다라는 표현이 네. 나온 거죠. 네. 네.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박수 한번 네. 치고. 예, 고맙습니다. 세종대왕님께 보내는 박수이면서 이면서 또한 이 연구를 김수롱 하신 김수롱 박사님께 박사님에게 보내는. 아닙니다. 저 또한 제가 뭐 사사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앞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하늘이 김수롱 박사님을 통해서. 빌려서 하신 건가요? 저는 네. 이제 하늘의 지혜를 빌린 건 세종대왕이고 저는 세종대왕의 지혜를 빌려서 네. 사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네. 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네. 새벽에 세종대왕이 나타나셨던 나타나셔가지고 옷을 덮어주시던가요? 옷을 덮어주진 않고요. 그냥 저기 해례본을 주시면서 어. 마무리 잘하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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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이 맞습니다. 나타나셨다가 어이구. 사라지셨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감동을 나눌 수 있게 해준 두 분께 아유, 그다음에 아닙니다. 오늘 정말 11번째 강의까지 진짜 네. 박수를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말 네. 이 영광을 바칩니다. 네. 저도 네. 선생님 아니었으면은 평생 아마 훈민정음 해례본을 접할 기회가 네.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글문화연대라는 네. 데서 뭘 하고 있음에도 네. 너무 수박 겉핥기식을 하는 게 많아서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 후미점 해례본이 네. 일찍 희귀본이 됐잖아요. 네, 근데 네. 누군가는 보존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네, 1940년에 그렇죠. 기적처럼 발견됐고 이 보존해 내려온 분과 이걸 처음 발견한 이영준 선생 또 처음으로 소장해서 잘 지켜주신 전현필 선생님 네. 이분들께 진짜 이 맞습니다. 감동을 바칩니다. 네. 맞아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11강까지 네. 해서 후민정음 해례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수롱 박사님은 언제 다시 뵐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동안 또 배웠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곱씹어가면서 네. 까먹으면 다시 한번 또 다시 듣고 듣기로 또 듣고. 네. 해가면서 그동안 순간순간 느꼈던 그 기쁨 또 보람 이런 것을 나중에도 계속 또 맛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수롱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